기어이 세계는 또 다른 전화에 힘싸이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정당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 및 영토 점령을 감행해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원래도 하마스는 이스라엘 쪽으로 심심하면 가삼 로켓을 날려세 크고 작은 도발을 해왔지만 보통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에 막히면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본토로 지상군을 밀어넣어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민간인만 수백 명이 희생되는 등 차원이 다른 만행을 저질렀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했던 일들도 따지고 보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개전 이후 그보다 더한 전쟁 범죄를 매일 일으키면서 심지어 그것을 보란듯이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륜과 명분조차 따지지 않는 이들의 행태에 충격을 받은 국제 여론은 이미 하마스에게서 사실상 등을 돌린 상태인데요. 이번 사태의 봉합에 앞서서 이스라엘 및 지지하는 서방 세력의 당국자들은 어떻게 일개 군벌에 불과한 하마스가 세계 각국 정보 기관의 시선을 피해서 이 정도의 침공을 준비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예감대로 그의 답은 북한을 비롯한 레드팀 국가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 등에서 심심찮게 북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개 대원이 사용하는 휴대용 무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침공 과정에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하마스를 상대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은 이러한 문제를 오래도록 마주해왔던 전문가를 호출해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당시의 모습이 담긴 영상. 여기에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의 나백스되어 의식을 잃은 채 트럭에 실려 끌려다니던 독일계 이스라엘 여성의 처참한 상태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이곳에 모인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축제의 현장은 순식간에 지옥도로 돌변했죠. 현장의 민간인들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었으나 그 대신 하마스의 인엑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현재 하마스는 이들의 목숨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엑스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영상이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장대원이 들고 있는 로켓이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 군사 전문 블로거는 자신의 SNS에서 이 영상은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알카삼 여단 대원들의 모습이라며 대원 중 한 명은 북한에서 제작된 흔치 않은 F7 고폭 파편 로켓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개발대학원 산하의 스몰 암스 서베이가 지난 5월 작성한 북한 밀 수출 무기 식별법 가이드에는 북한의 F7 로켓 모습도 실려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영상에 나온 무기를 비교해보면 그 모양이 거의 일치합니다. 북한제 F7 로켓은 85mm 로켓 추진식 수류탄 RPG로 그간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돼 왔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출신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전부터 하마스가 북한이 제공한 F7 로켓을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F7 로켓뿐 아니라 다른 북한제 무기들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이전부터 하마스가 이란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F7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북한은 하마스의 F7 로켓뿐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 불새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하마스는 이 불새 미사일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북한 무기들이 하마스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소식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현금을 벌기 위해 어느 곳에든 무기를 팔아왔다. 아마 이 무기들은 하마스를 통해 직접 제공했을 수도 있고 제3자를 통해서 팔았을 수도 있다. 북한은 자신들과 비슷한 반미국 조직들과 연계해왔고 하마스도 그 중 하나다라고 말했죠. 실제로 그간 하마스는 북한과 은밀하게 무기 거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태국 정부는 방콕 공항에서 북한발 항공기에서 무기들을 발견했고 아비기도르 리베르만 당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 무기들이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 매체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지난 2014년 서방의 정부 안보 담당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마스는 레바논 기반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과 무기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구매 물품 리스트로는 수백 발의 미사일과 하마스 자체 군사 작전,
능력을 배가할 통신 장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 거래 외에도 북한은 더 포괄적인 단계에서 하마스의 군사 지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땅굴 건설 기술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가자 지구를 봉쇄하기 위한 분리 장벽을 건설했던 바 있는데요. 6터부터 8m에 달하는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하마스는 이 분야 전문가들인 북한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DMZ가 형성된 이후로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지뢰밭이 되어버린 DMZ 구간을 피해서 남침 루트를 확보하려고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 한반도의 지반은 엄청나게 단단한 화강암 기반이라서 뚫는 일 자체가 보통 고생이 아니죠. 게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을 정도의 장거리 터널 공사는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를 실제로 어떻게든 해낸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남침 땅굴은 4군데, 3군데가 70년대에 발견됐고 1군데는 90년대에 발견된 것으로 모두 그 규모와 길이 면에서 한국에게 위협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북한 측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막아두고 관광자원으로 써먹고 있어 무해하지만 북한이 이런 식의 침투를 획책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드러났죠. 그래서 한국은 이런 식으로 건설된 땅굴이 몇 군데쯤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도 최전방 부대에서는 종종 땅굴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게릴라 전술에 동원하기 위한 군사 목적 땅굴을 만드는 데에는 도가 튼 집단입니다. 장벽을 넘기 위한 땅굴을 원하던 하마스에게는 북한만한 파트너가 없었겠죠. 하마스는 북한에게서 얻은 협력으로 이집트 시나이반도나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땅굴을 다수 파놓고 이스라엘군과 쫓고 쫓기는 두더지 게임을 벌여왔습니다. 하마스 땅굴은 성인 남성이 살짝 고개를 숙여 이동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수개월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죠. 여길 통해 무기와 생필품 등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비무장지대 DMZ의 다수의 땅굴을 운용했던 북한의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땅굴 건설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 과거 미얀마 군부 등의 장비와 기술, 인력을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직접 비행기가 지하 터널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호언장담했을 정도인데요. 이스라엘군은 2014년 하마스가 구축한 30여 땅굴 네트워크를 확인했는데 배치 형태나 구조 등이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북한 땅굴과 흡사해 화제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구축한 지하 시설 중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안보단체는 2021년 보고서에서 헤즈볼라가 2014년 북한과 1,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자재와 굴착 기술을 넘겨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는 북한이 일꾼을 외교관으로 위장시켜 땅굴을 활용하는 방법을 조언해왔다고 밝혔죠. 하마스도 이를 굳이 부정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국경 침투 터널을 모두 파괴했다는 발표를 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하마스 측에서 직접 땅굴 내의 모습을 로이터 통신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확인된 땅굴 내부의 모습에서 당시 한국군은 북한과의 유사점을 확인하고 오싹해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하마스는 이번에도 SNS를 통한 심리전을 위해 지금도 건재한 땅굴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는데요. 이번엔 안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끝끝내 뚫어낸 가삼 로켓이 땅굴 벽면에 줄줄이 걸려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전 세계적인 위기감을 조장했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하마스 대원들이 이가삼 로켓을 운반해서 실제로 발사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그전까지 아이언돔이 거의 완벽한 요격률을 보여줬던 것은 하마스가 날리는 가삼 로켓의 수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 자체는 이번 전쟁에서도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했지만 하마스가 날린 가삼 로켓의 수가 많아도 너무 많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배치된 아이언돔 시스템이 한 번에 대응 가능한 타겟의 수는 최대 800개. 그런데 하마스가 어떻게 한 것인지 몰라도 이번 침공을 시작하면서 날린 가삼 로켓의 수는 5,000밭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켓의 요격이 아닌 원천 봉쇄 자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번 사태로 하마스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된 가삼 로켓과 땅굴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유엔에서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3시 비공식 협의를 소집해 중동 지역 현안 및 기타 이슈를 의제로 논의를 벌였죠.
비공식 협의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관련 현안에 관해 밀도 있는 협의를 하고자 비공개로 여는 회의로, 이날 회의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및 이후 상황에 관해 안보리 회원국 간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님에도 내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이달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비공식 협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옵서버로 참석하는 최초의 안보리 비공식 협의였으며 한국 측 대표로 주유엔 대사가 참석했죠. 이스라엘은 이 자리를 빌어 국제사회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한 셈인데, 이사국이 아닌 한국까지 찾았다는 것은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한국의 자문을 원한다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현재 하마스는 참작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역시 이스라엘을 돕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추후 이스라엘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만한 보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체계를 의식해 북한 장사정포를 방어하는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북한 역시 전면전 상황이 되면 하마스를 한참 뛰어넘는 시간당 1만 6천 발의 장사정포 공격을 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번에 아이언돔이 보여준 한계가 좋은 반면 교사가 되고 있죠. 만약 이스라엘을 돕는 대가로 아이언돔을 뛰어넘는 성능의 방공 시스템을 양국이 합작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 과연 이번 사태가 한국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의적이나 타에 의해 기존에 살던 조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조국에서 추방돼 강제적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전 세계 78억 인구 중 1600만 명에 불과한 유대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냐면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인 천재로 꼽히는 karl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이 전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영향력은 막강한데 그 막강함은 미국에서 증명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국가가 미국인데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1인당 소득이 비캬 유대인의 2배에 달하고 미국 최고 부자 40명 중 16명이 유대인이며 유대인 소유 언론사는 50여 개로 전체의 3%, 언론인은 전체의 6%에 불과하나 대도시와 영향력 있는 매체와 자리에 집중돼 있죠. 또한 뉴욕과 워싱턴의 인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40%, 미국 주요 대학 교수의 20%,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유대인이 대체 왜 이렇게 똑똑하고 돈이 많을까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담은 탈무드를 그 핵심으로 보기도 하고 그들의 특수한 교육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늘 그들과 관련된 각종 도서는 베스트셀러에 자리하고 심지어 유대인과 관련된 수많은 음모론도 존재하죠. 그런데 하루 전 전쟁을 공식 선포한 유대인의 영토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이스라엘은 현재 어마어마한 한국산 무기를 비축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총으로 무장한 남성 몇 명이 차량 짐칸에서 여성 인지를 강제로 데리고 나와 뒷좌석으로 구겨 넣습니다. 맨발의 이 여성은 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몸 곳곳에 핏자국이 나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여성 인지를 잡아 가자지구로 데려가는 이 영상은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AP통신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유대교 안식일이던 지난 10월 7일 새벽 6시 30분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토 전역에 미사일 수천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곧바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전면전이 시작됐는데, 하마스가 5,000발, 이스라엘이 2,000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전 10시경부터 하마스 무장부대는 낙하산과 모터보트 등을 타고 가자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22개 지역에 침투해 경찰서와 주택,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무차별 공격하고 납치했죠. 위 영상 역시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을 납치해 가자지구로 데려가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들이 채 지나기 전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전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며 하마스가 숨어 있거나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거지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두 국가는 어쩌다 이렇게 죽고 죽이는 원수 관계가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국가입니다. 정확히는 유대인은 민족적인 개념이고 이스라엘은 영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100년 넘게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쏟아부은 팔레스타인과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19세기까지 중동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불행히도 영국과 프랑스에 맞서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동맹국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영국은 재빨리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지역을 장악했죠. 당시 이곳은 대부분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대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는데요. 이후 국제사회는 영국에게 유대인을 위한 고국 땅 내셔널 홈을 팔레스타인에 건설하라는 과제를 안기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긴장감이 커지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땅은 조상들의 고향이었지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랍인들 역시 이 땅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땅이니까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 민족 사이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홀로코스트를 피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드는 유대인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전쟁 직후 1947년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리하되 예루살렘은 국제공동 통치지역으로 두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분할안을 두고 유대인들은 수용했지만 아랍 측이 거부하면서 실행되지는 못했는데 1948년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둘러 이스라엘 국가 건국을 선언한 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버렸죠. 하지만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에 반대했고 결국 제1차 중동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대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동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한 것이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수십만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거부해버렸죠. 전쟁이 끝날 무렵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현재 서안지구로 알려진 땅은 요르단이,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점령했고 예루살렘 서쪽은 이스라엘군이, 동쪽은 요르단군이 차지했습니다. 이후 제2차, 제3차 중동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1967년 발발한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시리아 골란 고원, 가자지구, 이집트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점령해버렸는데요. 이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난 난민 대다수와 그 후손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그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축출하려는 중동 국가들과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무기가 필요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란, 레바논 헤즈몰라 등과의 전쟁에 전부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협력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병력과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보병 전력이야 그냥저냥 쓸만했지만 여러 중동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려면 무엇보다 전차가 필요했으나 전차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등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선뜻 도와주길 꺼렸습니다. 왜냐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망가진 경제 재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다방면으로 전차를 구해 이를 개조해 사용했는데 특히 M4 셔먼 전차에 독일제 크라프 75mm 곡사포 포신을 장착해 이때부터 전차를 개조해 마르고 닳도록 쓴다는 이스라엘군의 상징이 생긴 것이죠. 한국 역시 전차가 없어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에게 시달렸는데 미군이 참전하면서 한국에도 전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미국은 이미 도태 장비에 속한 M4 셔먼 388량을 한국에 공여해뒀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미군이 베트남전 참전을 대가로 M47 패든 전차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M4 셔먼은 한국에서도 구형이 됐고 이를 이스라엘에 판매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 400대의 셔먼을 사들여 아이 셔먼, 슈퍼 셔먼 등으로 개조해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에서 아주 요긴하게 썼죠. 그런데 최근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 국회의원이 분석해 공유한 유엔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한국의 대대 이스라엘 무기 판매 금액은
이전 6년 대비 22% 증가한 2,885만 달러, 약 330억 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50일 전쟁을 벌였었는데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로 이스라엘에서 73명, 팔레스타인에서 2,100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전쟁 이듬해인 2015년부터 한국산 무기 수입액이 전년 대비 30% 늘어 일부에서는 한국이 이스라엘과 공범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이 수출한 무기의 53.7%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즉시 전쟁에 투입 가능한 발사 무기류로 드러났죠. 2015년 이후 한국보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는 미국과 인도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밀리에 진행되는 무기 수출의 특성상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에 대해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재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군용 전략물자 수출 시 주의해야 할 국가로 판단하는데 정부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000건이 넘는 전략물자 및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외화 획득은 중요한 일이지만 2014년 가자지구 분쟁과 같이 민간인 피해가 심각하다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HS 코울 93무기 및 탄약, 부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상위 10대 무기 수입국 중 한국은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2021년 30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을 수입했고 2022년에는 그보다 34.3% 증가한 4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마 이 무기들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군 창고에 차곡차곡 비축해두었을 텐데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미 상당량이 사용되었거나 앞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상군 투입을 천명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가자지구에는 현재 약 2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공격으로 주민 전부가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9일 현지 시간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면서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닫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는 현재도 봉쇄 정책으로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불릴 정도로 식량, 의료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데 봉쇄의 강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상군까지 투입되면 상상도 못하는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가자지구에서 인명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 하마스가 인질 100여 명을 붙잡고 있어 투입에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디 민간인 피해 없이 사건의 배우자들만 족집게처럼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는 무기협력뿐 아니라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제1차 중동전쟁의 여파로 골머리가 썩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전쟁 당시 끊임없이 물자를 지원했고 당당히 물자 지원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이 물자 지원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참전 16개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대인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닌 타국군 소속으로 참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뿐 미국군과 영국군 소속 유대인 약 4천여 명이 직접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이 점에 착안,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찾아 정부의 감사 메달 및 증서를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약 30명 가까운 참전용사들을 찾아냈죠. 이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한국과 동병상련을 느끼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외무장관의 입을 빌어 미친 북한 체제를 쓰러뜨려야 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케 한다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예 체제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그 종식 필요성을 거론했죠.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중국의 외교, 안보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을 이스라엘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스라엘 역시 하마스,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친한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은 주한 외국 대사관 가운데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수많은 국가에 대사관들이 동해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뜻하는 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칭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유포한 명칭이지만 이스라엘 대사관은 예외적으로 독도와 동해를 썼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특별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국에 주재한다는 것은 한국에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외국 대사관들이 일본의 유리한 입장을 대변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마당에 이스라엘 대사관만은 철저히 한국의 입장에서 용어를 표기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준 겁니다. 말 한마디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도 존재하지만 패자의 아픔도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무기가 필요하고 어느 국가는 무기를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국가를 운영합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이 만든 물건이 훌륭한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도 자신이 만든 다이너마이트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노벨상으로 속죄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다방면에서 수없이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이런 훌륭한 기술들이 민간인 피해가 아닌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불러오는 곳에 사용되어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